2016년 5월 11일 독일 데사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양제는 조깅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틀 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주 후인 5월 23일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젊은 독일인 부부가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왜 경찰서에 온 것이며 리양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 9월 9일생인 리양제는 허난성 출신으로 외동딸로 자라게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리양제는 허난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졸업한 후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데사우 지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건강을 위해 조깅을 했지만 숲에서 조깅을 좋아하는 유럽인들과 달리 그녀가 선택한 경로는 그녀가 거주하고 있던 동네였죠.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리양제의 삶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양제는 그날 저녁 7시 36분에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후 8시 30분경 밖으로 나가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데사우 지역은 5월인데도 오후 9시 정도까지 어두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녀가 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늘은 밝았습니다. 당시 리양제의 조깅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였고 중국인 친구들과 숙소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 그녀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리양제는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쯤 결국 그녀의 룸메이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고 리양제의 조깅 경로에서 훨씬 벗어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또한 현지 중국인과 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합류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리양제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고 그녀의 신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9시 40분경 숙소 근처에서 신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강제로 꺼진 것인지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색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5월 13일 오전 8시 45분에 리양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꺼져 있던 전화기에서 신호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남자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4분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정보를 얻지 못했죠. 수색은 계속 이어졌고 리양제가 실종된 지 39시간 만에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리양제의 시신은 숙소 근처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공사장의 임시 화장실이 그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날 수색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리양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리양제는 무딘 도구로 여러 번 맞았고 성폭행의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였죠. 리양제의 친구들과 학교 학생들을 조사하였고 그들의 DNA를 채취해 리양제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지 비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나타나길 희망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리양제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재빨리 독일로 넘어왔습니다. 리양제의 부모님은 먼저 사건 현장을 찾아와 딸을 애도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리양제의 아버지는 경찰의 직감 때문인지 인근 주민들 중 누군가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리양제가 멀리서 살해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후 리양제의 몸에서 나온 DNA 비교 결과가 나왔지만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주 후인 5월 23일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양제의 몸에서 발견된 DNA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생인 세바스찬은 당시 20세였고 그의 아내인 제니아는 1997년생으로 당시 19세였습니다. 세바스찬은 학업에 집중을 못해 특수학교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자퇴했었습니다. 제니아도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자퇴했었죠.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어린 나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는 그들의 자녀였고 다른 한 명은 제니아의 전남편 사이의 자녀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은 리양제가 거주하는 곳과 매우 가까웠고 그 거리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죠. 두 사람은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사건과 거리를 두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니아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제니아는 그날 저녁 리양제를 만나게 되었고 제니아는 리양제에게 자신의 남편과 함께 3명이서 연애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리양제는 동의했고 그렇게 세 사람은 자발적으로 연애를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양제의 몸에 남은 DNA가 아마도 자신들의 것일 거라며 주장했습니다. 연애 후 리양제는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보았고 바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바스찬의 어머니는 경찰이었고 그의 계부는 데사우 지역에서 경찰 총책임자였습니다. 범행 당시 세바스찬의 부모는 휴가 중이었으나 범행 직후 그들은 데사우로 급히 돌아와 아들의 집으로 간 것이 목격되었죠. 리양제가 사라진 다음 날 세바스찬의 어머니는 아들과 거의 10번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었죠. 세바스찬의 부모가 근무하는 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그곳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이 범죄에 연루된 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와 상해 등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다른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리고 세바스찬과 제니아가 경찰서로 찾아오기 이틀 전 그들은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사라는 명목으로 각종 물리적 증거를 정리했을 것이라고 수사관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의 부모는 그 집에 곰팡이가 있어 오래전부터 이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세바스찬의 집주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제니아가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고 집주인은 사람을 보내 집에 곰팡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그들 부부에게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부부는 이미 6월 임대료를 지불했었습니다. 세바스찬의 어머니는 이사 당일 도우러 가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부는 세바스찬의 이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운전만 담당했으며 무릎에 문제가 있어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들을 감싸고 있지 않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바스찬의 부모를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독일 국민들은 리양제에게 정의와 진실을 돌려주라며 항의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부모는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말했으며 희생자와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양제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세바스찬의 부모는 맥주 가게를 오픈하였죠. 그 맥주 가게에는 곧 중국인들과 유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리양제의 애도 행사와 함께 항의를 하였고 얼마 못 가 그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부모는 끝까지 아들의 결백을 유지했지만
범행 현장에 남은 증거는 모두 세바스찬과 제니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바스찬이 거주했던 집을 철저히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 곳곳에서 300여 점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 외에도 또 다른 주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이었죠. 세바스찬이 사는 집 맞은편에는 골동품 가게가 있었고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은 세바스찬 부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골동품 주인은 어느 날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는 중요한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5월 11일 오후 9시 24분에 리양제는 세바스찬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리양제는 한 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양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여자와 함께 세바스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리양제는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2시 24분에 한 남성이 세바스찬의 집을 나와 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리양제와 대화를 나누는 여성이 제니아라고 확신했고 새벽에 나온 남성은 세바스찬이라고 골동품 가게 주인은 확신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골동품 가게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제니아는 리양제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세바스찬이 리양제와 강제로 관계를 가진 후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세바스찬이 리양제를 뒷방으로 끌고 가 그곳 창문으로 그녀를 던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바스찬은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질문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니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니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계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고 오랫동안 극도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바스찬과 데이트를 한 후 한동안 세바스찬은 다정한 남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얕잡아 보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재판 1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니아는 그날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세바스찬은 제니아에게 2대1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니아는 2대1 연애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범행 당일 제니아는 세바스찬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은 2대1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야겠다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니아는 결국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니아는 조깅을 하고 있던 리양제를 만나게 되었죠. 제니아는 리양제에게 상자 몇 개를 옮겨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고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양제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제니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니아는 리양제를 2층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숨어있던 세바스찬은 리양제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세바스찬은 리양제를 1층 빈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제니아는 세바스찬의 명령에 따라 2대1로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니아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고 세바스찬이 1층으로 부를 때까지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2층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아가 1층으로 돌아왔을 때 리양제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리양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담담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죠. 이후 세바스찬은 리양제를 뒷방으로 끌고 가 창문 밖으로 내던진 뒤 밖으로 나가 그녀를 나무 밑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제니아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제니아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살인과 폭행 혐의로 1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세바스찬과 제니아에게 리양제의 부모에게 정신적 배상으로 6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